네, 신지우입니다. 우리나라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잠깐 설명하자면 2007년 5월 14일 새벽 5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어느 고등학교 화단에서 10대로 보이는 여학생의 시신이 발견돼요. 몸에 상처가 많았어요. 정황상 심한 폭행을 당하고 그대로 밤새 방치됐다가 사망한 것 같았거든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격자부터 찾아봤고 이게 오히려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운이 좋았죠.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 수원역에서 노숙자들의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피해자가 허름한 차림이라 가출학생 같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제보까지 들어오자 확신을 가졌어요. 노숙자들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노숙자들을 조사해 사건 8개월 만에 용의자 7명을 모두 체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범인들은 성인 2명과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었어요. 범행 사실 자백했고 이걸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해결된 사건인데 나중에 용의자 7명의 진술은 모두 경찰과 검찰이 조작한 거짓 자백이었고 이 사건에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거든요. 이러느라 진짜 범인을 놓쳤고요. 이 사건은 15년째 아무 단서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영구미제가 되겠죠.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어느 나라를 가봐도 몇 개씩은 다 있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1989년 4월 19일 미국 뉴욕의 초대형 공원인 센트럴파크예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알아볼 이야기인데 여기서 어느 여성이 성폭행 당하고 쓰러진 채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10대 5명을 체포해 자백을 받았고요. 범인은 6년에서 12년 사이를 감옥에서 보냈고 출소했어요. 만기 출소.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인들이 이미 다 형을 받고 나온 13년 만인 2002년에 진범이 밝혀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그 당시 자백은 조작된 가짜 진술들이었고 수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게 2000년대 초반 미국 사회의 큰 파장이었던 센트럴파크 5라는 사건인데요. 앞에서 말한 수원 노숙소녀 사건과 너무 비슷합니다. 왜 범인으로 누명을 쓰게 된 건지 이걸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는 곳에서 살던 28살의 트리샤 메일리는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하고요. 예일대 대학원에서 MBA와 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요. 이 정도면 뭐 취업에 문제는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연히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틈만 나면 자격증을 땄고요. 어학연수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28살에 뉴욕의 금융회사 부사장이 됐어요. 그럼 이런 사람의 취미는 뭐냐?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이 센트럴파크에 들려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이요. 1989년 4월 19일에도 이 센트럴파크를 한 바퀴 돌고 가려고 회사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저녁 9시에 퇴근했죠. 그리고 4시간 정도 지난 새벽 1시 반 경찰은 102번 가라고 부르는 센트럴파크 북쪽의 공원 수풀로 빨리 와달라는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가보니까 트리샤 메일리가 쓰러져 있던 거예요.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트리샤는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온몸에 진흙이 묻었고요.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입에 재갈도 물린 상태로 기절해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이건 성폭행 사건이거든요. 이 옷은 트리샤가 입고 있던 티셔츠입니다.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원래는 이게 하얀색인데 피를 이렇게 흘릴 만큼 폭행을 당했던 거죠. 두개골 골절됐고 왼쪽 눈은 빠지기 직전까지 돌출된 상황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의사도 금방 사망하겠다고 말할 만큼 심하게 다쳤거든요. 검사해보니까 21군데 골절이 있었고 저체온증, 뇌손상, 출혈성 쇼크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동 중이던 트리샤를 납치해서 근처 숲으로 끌고 가 구타하고 결박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다친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점에서 범인은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날 현장에 출동하기 전부터 20명이 넘는 10대 흑인들이
센트럴 파크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고가 여러 번 들어온 상태였거든요. 이때 흑인들이 모여 살던 동네에서는 유독 10대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돈을 뺏는 사건이 많았어요. 목적은 뭐 단순히 재미고요. 이런 사건을 와일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야만적인 행동이라 야생동물 같다는 의미로 와일드에서 따온 말이고, 사건 당일엔 트리샤 외에도 와일링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50대 남성도 10대 흑인들에게 음식을 뺏겼고요. 자전거 타던 부부는 이유 없이 흑인들이 쫓아오자 도망다녔고, 돈을 뺏긴 피해자는 4명이나 됐어요. 이게 트리샤 메일리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같은 센트럴 파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실 사건 당일 밤 10시부터 센트럴 파크 근처 경찰들은 와일링 하는 흑인들을 이미 체포한 상태였거든요. 이날 20명을 잡았어요. 대부분이 센트럴 파크 북쪽 동네인 할렘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워낙에 이런 일 자주 있다 보니까 경찰은 또 단순한 와일링이 일어났구나 라고만 생각했고요. 간단한 조사만 한 뒤에 부모를 불러서 데려가게 할 생각이었는데 3시간 뒤에 트리샤 메일리가 발견이 된 거죠. 경찰은 이날 들어온 신고 내용들과 사건 현장의 위치상 조금 전까지 와일링으로 신고된 아이들 중에 범인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더니 이날 같이 와일링한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 다 채우기 전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 사이에 성폭행범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려고 그날 만나지 않은 친구들의 이름까지 다 적어가면서 억지로 종이를 채운 거예요. 여기서 경찰은 이름이 적힌 아이들을 체포하러 할렘가로 출동해 14명을 더 잡아옵니다. 이게 사건의 시작이에요. 트리샤 메일리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났어요. 경찰은 아이들 수십 명을 조사했고 여기서 유력 용의자 5을 찾아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까지 합니다. 범인들이 다 어려요. 16살 코리 와이즈, 14살 케빈 리처드슨, 레이몬드 산타나, 15살 요제프 살람, 앤트론 맥케이라면서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집단 성폭행으로만 보진 않았습니다. 엘리트 백인 여성이 할렘가에나 사는 흑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건에 인종차별적 시각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런 색깔 여론을 선동한 대표적인 사람도 있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이 사건으로 선량한 뉴욕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신문에 냈고요. 이때부터 인지도를 쌓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아마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발판이 됐을 거예요. 사실 트럼프는 이때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럼 왜 이랬냐? 이 당시에 트럼프가 뉴욕에 8만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니까 땅값이 떨어질까봐 흑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냈던 거죠. 이 일로 트리샤 메일리 사건은 인종차별 문제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 혼수 상태였던 트리샤 메일리가 12일 만에 깨어납니다. 범인의 얼굴을 봤을 테니까 진술만 받으면 범인 찾아서 검거하면 사건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경찰은 치료될 때까지 더 기다렸고 다행히 8개월 만에 트리샤가 회사에 다닐 정도로 완치됐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는지 겪은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괜찮아요. 범인들 자백이 있었으니까 사건은 뭐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경찰이 잡은 아이 중에 트리샤를 성폭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건은 해결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만 됐던 거예요. 경찰은 사건 당일 센트럴 파크에 흑인 아이들이 단체로 와일링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중에 범인이 있겠다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면서 용의자를 10대 흑인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거기에 아이들을 협박하다시피 명단을 받아냈고 거기서 또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뽑아왔고요. 경찰은 붙잡은 범인 5명이 평소 친한 사이였고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발표했지만 2명 빼고는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범인으로 누명 쓴 아이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16살 코리 와이즈예요. 제일 많이 고생했는데 경찰이 체포한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는. 그럼 왜 경찰서를 가게 됐냐?
친구가 체포되길래 혼자 경찰서로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같이 가뒀다가 용의자로 붙잡혀버렸던 거죠. 심지어 코리는 그날 센트럴파크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생각대로라면 근거 없는 생각이었지만 용의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인데 범인을 몰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사가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경찰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죄수 딜레마를 악용했어요. 아이들을 다 떨어뜨려 놓고 한 명에게 각각 트리샤를 성폭행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다들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이 믿지 않았고 거짓말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다른 애들이 오히려 이미 다 자백했고 범행 인정한 상태니까 너만 거짓말했다가는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면서 유도를 했다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뭐 어떨지 몰라도 다들 자기가 한 적 없는 일을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도 질문이 있었지만 범인이 아니라고도 했는데 경찰은 이미 답을 내리고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족에게 연락해서 아이를 설득해 자백시켜주면 풀어준다고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이 가족들은 또 빨리 원하는 말 해주고 집에 가자면서 자식을 설득한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자 조사실에 가둬놓고 이틀간 물 한 잔 주지 않으면서 자백을 계속 강요했어요. 아이들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금방 지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이걸 노린 경찰은 사건을 인정하는 것 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 본색을 드러냈죠. 결국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원하는 말을 해줬는데요. 다른 애들이 성폭행하는 걸 지켜봤고 자기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기만 했다는 같은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직접 서명까지 합니다. 경찰은 이 과정을 녹화해서 유리한 부분만 증거로 사용했는데 직접 서명했지만 이게 결국 유도와 협박으로 이뤄진 가짜 자백이거든요. 이 자백 내용이 설마 사실이라도 다 범행을 돕기만 한 공범이라면 주범을 알 수는 없는 상태죠. 증거 없이 자백만으론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검찰의 기소로 재판은 열렸어요. 이렇게 아이들 5은 센트럴파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돼버립니다. 재판에서도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말했지만 결국은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애초에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재판은 생각과 다르게 제대로 아이들에게 변론 기회도 주지 않았고요. 결국 유죄를 받게 됐죠.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일어난 트리샤 베일리 사건은 1989년에 벌어진 3,254건의 성폭행 중 하나입니다. 심각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사망하진 않아서 다른 사건들보다 피해 정도는 약간 낮은 강간 상해 사건이에요. 하지만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살인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죠. 왜냐? 용의자들이 10대 흑인이고 도널드 트럼프의 성명서, 거기에 여성인권 운동가들까지 관심을 보였거든요.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모든 과정은 다 뉴스로 전달됐고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묘한 왜곡과 사람들의 근거 없는 추정이 계속 더해지자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용의자인 아이들 5명을 센트럴파크 5라고 부릅니다. 경찰과 검찰은 센트럴파크 5가 와일링을 하다 공원에서 운동 중인 트리샤를 발견했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강목으로 폭행에 제압한 뒤 숲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했다고 밝혔어요. 사람들 눈에는 범인 잡았고 실형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관심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으로 잡았고 어떻게 범행 사실을 확인했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유도와 협박으로 받아낸 자백이라 따지고 보면 모순된 내용들이었고요. 범인이란 증거가 일단 없죠. 경찰은 왜 아이들이 범인인지 설명할 수 없었고요. 단순히 얘네가 범인일 거라는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마침 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 몸에서 DNA 검사가 가능할 정도의 범인 정액이 검출됐어요. 이건 결정적이잖아요. 확인해보니까 한 명이었고요. 체포되는 아이들과는 다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금 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검찰은 진술을 받아낼 때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사자들이 자백한 건 사실이니까 거짓말 일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검찰이 불리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판사는 이걸 또 유죄라고 판단해서 6년에서 12년 사이의 형을 선고해버렸던 거죠.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은 16살로 나이가 많았던 코리 와이즈는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날 센트럴파크에 가지도 않았는데 친구 따라서 경찰서 갔다가 성폭행범이 됐고 성인교도소에 들어가 버렸던 겁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사건을 처리해 버렸고 13년이 지났어요. 감옥에 들어갔던 아이들도 이제 어른이 됐고요. 다들 출소한 뒤였죠. 밖에 나오긴 했지만 차라리 교도소에 있을 때가 더 편할 정도였거든요.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는 바람에 성폭행범이 됐으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가는 곳마다 욕을 먹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2002년이 됐어요. 어느 날 이 억울한 아이들을 도와줄 마티아스 라예즈라는 이 남성이 나타나는데요. 누구냐? 1989년에 성폭행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13년째 감옥에 있던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럼 갑자기 왜 나타났냐? 왜 이 사건에 끼어드느냐? 자기가 센트럴파크에서 트리샤 메일리를 공격한 범인이라고 밝힌 거죠. 이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피해자 몸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보니까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 범인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마티아스 잠깐 알아보자면 17살에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인 혐의로 체포되면서 임산부 살인범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센트럴5 사건 4개월 뒤인 1989년 8월이었어요. 이 사람의 범행 시그니처가 눈을 공격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 생각으로 눈부터 공격하고 봤다는 거예요. 트리샤 메일리도 한쪽 눈이 빠져나올 만큼 폭행당했었죠. 시그니처가 맞는 거죠. 손목을 결박하는 방식도 트리샤 메일리 사건과 이 사람이 저지른 살인사건과 똑같았어요. 매듭 방식이. 센트럴파크 사건 이틀 전과 이틀 뒤에도 살인을 했는데 그거 조사하느라 정작 센트럴파크 사건에서는 의심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이 먼저 자백하지 않았다면 센트럴파크 사건은 진짜 범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왜 13년이나 지나서 자백했느냐? 자기는 이미 종신형 받은 상태라 혐의가 하나 추가돼도 달라질 건 없고 특히 2002년에 그 코리 와이즈와 같은 교도소에 있었대요.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건을 맡은 검사들의 이해관계와 교도소를 옮기고 싶어서 일부러 거짓 자백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건이 워낙 크게 알려지면서 생긴 의혹들이고요. 확실한 건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트럴파크 5는 결백해졌다는 겁니다. 2002년 12월 19일 센트럴파크 5는 무죄 선고와 처벌 무효를 요구했어요. 마티아스의 등장으로 검찰은 그 당시 진술을 다시 검토해봤고 사건과 다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13년 만에 무죄가 된 거죠. 하지만 무죄가 됐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이미 다들 정해진 형기를 다 받고 나온 상태였고 아무리 무죄를 받아도 그게 그 당시 성폭행으로 재판받은 사실보다 뉴스가 크게 나가지는 않거든요. 성폭행범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은 보상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수사와 기소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고 그때는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뉴욕은 납세자의 돈을 수호하기 위한 이유로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제 센트럴파크 5는 정부와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설마 이기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8년 만에 승소합니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보상금을 결국 받았어요. 모든 게 국가기관의 잘못이었는데도 8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복역기간이 긴 순서로 코리와이즈가 1220만 달러, 나머지는 710만 달러씩 4100만 달러가 지급됐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사냐? 다들 이제 아저씨가 됐는데 결혼했고요. 아이도 낳았습니다. 다 이사 갔고요. 코리와이즈만 뉴욕에 계속 남았어요. 왜 남았냐? 콜로라도 로스쿨에서 진행하는 결백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받은 보상금 일부를 여기에 기부하면서 지금은 불법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 수원 노숙소녀 사건도 유죄를 받은 7명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게 됐었죠. 하지만 이 사건과 다르게 진범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둘 다 경찰의 근거 없는 수사와 거짓 자백 강요로 재판이 열리고 실형까지 나왔던 경우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사할 때요. 성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거짓 자백과 유죄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경찰이 용의자에게 범행 인정을 강요하는 일이 사실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되겠죠. 증거가 없지만 의심된다면 당연히 직접 자백하도록 이끌어낼 필요는 있겠지만 미성년자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상황에 처한 건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받을 때도 생각처럼 자기 혐의를 반론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사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조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공평하고 편견 없이 용의자를 대해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요, 빨리 가족에게 알리고 변호사 선임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경찰을 믿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잘잘못을 가려줄 거란 기대로 다 맡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에게. 법은 절대 약자 편 아니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개인보다 사회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국가기관의 문제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로 크게 알려졌던 센트럴파크 5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경찰의 근거 없는 수사, 미성년자를 수사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보호자를 대동한다든지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었고 용의자죠. 아직 범죄자라고 볼 수 없는 단계. 용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가둬놓고 물도 주지 않았고, 검사는 불리한 증거를 또 제출하지 않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담당 검사입니다. 이름이 엘리자베스 린다거든요. 기소자라기로 소문난 성범죄 수사팀의 담당 검사거든요. 그리고 이 센트럴파크 5의 자백을 받아냈고 감옥에 보내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인기가 올라가자 린다와 그 수사팀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만화, 드라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로앤오더라는 성범죄 수사 드라마예요. 미국 방송 역사상 심슨 다음으로 오래 나왔던 프로죠. 이 사건을 조작한 게 다 린다예요. 폭행과 협박으로 가짜 자백을 받아냈고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DNA가 아이들과 일치하지 않자 일부러 증거자료에서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들을 감옥에 보내놓고 나중에 진범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지금도 자기는 그때 수사가 정당했다면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피해자죠. 트리샤 메일리. 이 사람도 사건 당시에 피해자인데도 여론이 안 좋았어요. 2차 가해라는 게 있었던 건데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가 많았거든요. 기자들 찾아가서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왜 늦은 시간에 공원에서 조깅을 했고 혹시 마약을 사러 간 건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는 내용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또 기자를 욕한 게 아니고 트리샤 메일리가 사실은 직업이 매춘부고 범인이 남자친구일 수도 있다, 또 이런 소문들이 돌았고 믿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이런 반응에 트리샤 메일리는 그럴수록 더 자기 얼굴을 일부러 노출시켰고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건데요. 그리고 아직도요, 지금도 퇴근하면은 센트럴파크에 가서 달리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나서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인지하겠죠. 그리고 범행 장소도 재판받으면서 알았을 거고요. 아마도 좀 극복하겠다, 좀 이런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퇴근하고 센트럴파크 한 바퀴 좀 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이걸 뻔뻔해 보일 정도로 잘 극복해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